약 260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겠죠. 술 마시는 친구하고 안 마시는 친구하고. 260시간이면 책 몇 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웬만한 책은 10시간 정도 읽으면 한 권 다 읽습니다. 그럼 1년이면 26권을 더 읽거나 덜 읽게 되겠죠. 10년이 지나면 260권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한 사람이 술을 먹는데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지성을 이루게 되는데 독서하지 않는 자는 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집단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읽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 지도자 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좀 안 읽는 걸로 보이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만 그런 지도자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야 면장입니다. 지도력의 첫 번째 조건은 똑똑함입니다. 똑똑함. 이것은 필요 조건이죠. 똑똑하다고 해서 꼭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조금은 이상한 정당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를 했었는데 왜 이상하다 하냐면 그 당의 당원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당은 정치적 이상, 지향, 정책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교과서에 써져 있는데 이 당의 정책 노선이 뭔지 정치적 이상이 뭔지가 뚜렷지 않고 누가 여기에 동의해서 모였는지도 불확실하니까 제가 속한 정당인데 이상한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경선에 출마했는데 중간에 접었죠. 첫날 경선에서 19%로 득표율 19%로 4위를 해서 접었습니다. 그 예비 경선에 출마했던 9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냐 물으면 투표해보면 제가 1등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 똑똑함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 좀 더 폭넓게 지성이라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리더가 되기 어렵고 또 이것 없이는 리더로서 성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 없이는 지도자가 되기도 어렵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말이 꼬였나? 예, 하여튼 지성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진짜로 이것은 제가 인생을 한 20년, 25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절한 충고입니다.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만큼 재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됩니다. 조금 더우니까 제가 이걸 덮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어느 조직인가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상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하 직원들을 또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나 혹은 여러 책들을 보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끔찍한 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끔찍한 상사를 만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윗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 끔찍한 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윗사람으로서 제일 미울까? 제일 싫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은 딴 사람 시켜놓고 광은 자기가 내는 상사.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또는 지도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행동 방식, 성공하는 데 필요한 행동 방식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어떤 주장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경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또는 지도자로서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이 함께 일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해야 하지요. 옳은 말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옳은 말도 네 가지가 없이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스라엘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입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건데요. 첫 번째는 옳은 말인가?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옳은 말인지 따져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까? 그래서 해야 한다. 필요한 말이다.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드릴까? 여기까지 다 고려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행동 방식도 이제 언행, behavior, 행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 필요한 것을 하자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로서 성공하기 위한 행동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나서도 언제나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줘야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도자가 자기가 이끄는 조직에서 조직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즉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죠. 지도자의 행동 양식.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지지자들, 제 팬클럽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 5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5년간 그렇게 열심히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리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사회에 진출해서든 어느 조직에서 일하든 남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무장과 준비, 노력이 필요했을까? 아주 자기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극단적인 경우,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내 공은 못 찾고 남의 공이 떨어진 곳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이런 것입니다. 기본 원리가. 여러분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여기 좀 계십니다만 강의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존경받기 마련이에요. 강의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 내용이 형편없고 내용이 빈약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절대 선생님을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빼고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좋아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교수님에 대한 진짜 존경심은 더 플러스 알파 이외에 거기 가기 전에 인간성 이런 거 찾기 전에 강의를 잘하고 지적으로 탁월한 교수님이 존경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언제나 책을 읽으십시오. 토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못 되는 것이죠. 리더십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저 사람은 똑똑해. 아는 게 많아. 일을 잘해. 여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늘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필요한 일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삶을 대하는 덕목, 자세, 이런 것이 훌륭한 분이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워낙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양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행동 방식은 철학의 뒷받침 없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팔리는 처세술책 이런 거 읽어보면 직장에서 어떻게 상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느냐, 취직시험 면접 보러 갔을 때 어떻게 면접관들을 감동시키느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지적인 기반 위에서 그와 같이 좋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 방식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는 인생의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가 공동체와 조직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신뢰받는 지도자는 이 지성과 좋은 행동 그리고 미래지향적 철학,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도 아무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마다 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정도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그 사람의 크기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보통 그런 책도 있습니다.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피터의 법칙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피터의 법칙. 피터의 법칙은 이제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요. 제1법칙, 피터의 법칙, 피터의 제1법칙. 이 법칙을 책으로 정리한 사람의 이 배웠던 선생님의 퍼스트 네임이 피터여서 이것을 피터의 법칙이라고 붙였다고 그러는데,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피터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사람은 무능함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보면 대리 때 일을 잘해서, 대리 때 일을 굉장히 잘해서 과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장을 시켜보니까 일이 엉망인 거예요. 대리 때는 일을 잘했는데 과장을 시켜보니까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리죠. 무능함이 입증되면 그 사람은 잘립니다. 과장을 시켜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부장을 시켰습니다, 부장을. 과장 때까지는 굉장히 잘하더니 부장이 되니까 엉망인 거예요. 부장 때까지 굉장히 잘해서 이사를 시켰는데, 임원을 시켰더니 이사가 되더니 사람이 아주 무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리 때는 잘 몰랐고 과장 때도 잘 몰랐고 근근히 승진해서 올라가더니 부장 달더니 사람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니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피터의 제1법칙이라는 것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진급하지 맙시다라는 결론을 끌어내게 되는데요. 오래오래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진급하지 맙시다. 빨리빨리 진급하면 자기의 무능이 그만큼 빨리 드러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대리는 대리에 맞는 리더십의 수준이 있고, 과장은 과장에게 맞는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부장은 부장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부장이 되고 나면 과장 때와는 다르거든요. 또는 과장이 되고 나면 대리 때와는 다릅니다. 대리 때는 자기 혼자 일을 잘하면 그만이지만, 과장이 되면 자기가 그 과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의 일이 됩니다. 리더의 역할이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과장이 되고 나서 또 대리 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리더로서 작은 조직의 리더에서 조금 더 큰 조직의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성, 지식, 똑똑함이 어디까지인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적합한지, 또 그 사람의 철학적 토대나 이런 것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 있게 되면 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판단해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에 있을 때는 기자들하고 엄청 싸웠는데 복지부 장관으로 가서는 기자들한테 엄청 잘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때는 제가 기자들하고 싸워도 저만 피해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손해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기자하고 싸우면 보건복지부 전체가 괴롭게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국회의원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자들을 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의원실은 직원이 5명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본부만 해서 600명, 60개 팀에 600명,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검역소, 보건소, 무슨 국립병원, 보험공단, 연금공단 이렇게 합치면 수만 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직원 5명 있는 국회의원실의 대장하고 직원이 수만 명 있는 보건복지부의 수장하고는 요구되는 행동 방식, 요구되는 지식 또는 일에 임하는 태도가 다 달라야 하는 것이고 거기 못 맞추면 장관으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셔서 2사람, 3사람이 있는 작은 조직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승진하려면 자기를 이끌어주는 리더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승진하게 돼 있어요. 승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잘 해나가려면 그 다음엔 지식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고 더 좋은 행동 방식과 삶을 대하는 철학적인 또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미없죠? 재밌어요? 예. 이제 지금 저희 실패 사례를 조금 덧붙일까 하는데요.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독일 가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아오고 제가 공부도 되게 잘해가지고 독일 대학에서 졸업 논문도 제가 그 학기에 최고점 받았거든요. 자랑 좀 했다. 근데 역시 인텔리전스 또는 똑똑함 또는 지식만으로는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년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 많은 말들이 옳은 말이긴 한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도 그 말을 별로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했는데 저를 지지해주는 국회의원이 4명밖에 없었죠. 저까지 포함해서 5명. 물론 원래 저를 지지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딴 후보 캠프에 간 2사람을 합치면 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모 의원이 5명도 안 된다 이랬는데 5명이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한 5명을 많이 넘지는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를 반드시 따져본 다음에 말해야 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행동을 내가 남에게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3가지를 꼽았잖아요. 첫 번째가 인텔리전스, 지성에 관한 건데 가장 유력한 그런 여론조사 지지도 1등을 달리는 모 당의 모 후보가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히 지성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면 어디 마사지를 받으러 갈 때는 얼굴이 못생긴 여자를 골라라. 인생의 지혜랍니다. 그게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좋은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뜻이었다. 그것도 또 이상하니까 그 사실 발 마사지 하는 데였다.
지성과는 거리가 멀죠. 아주 멉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1% 이상 올리겠다. 이런 약속 말씀도 하셨어요. 그분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분과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다른 또 정치인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 시위를 어떻게 못하게 할 건데요?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타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집회 시위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1%로 올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없죠. 말씀을 하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 비판이 들어올 때 응답이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몰지성 또는 반지성의 산물이죠. 저는 이 첫 번째 리더의 조건, 지성이라는 면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거의 지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분이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근혜 씨를 향해서. 아기 안 낳았다고 교육 못 시킵니까? 우리 수녀님들 결혼도 안 하셨을 때 애들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는데요. 아기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임 부부들. 가슴에 못 박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하면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명박 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이상한 병으로 병력을 면제받으신 후에 곧바로 현대건설에 입사하셔서 밤새도록 말수를 마시고도 끄떡없는 체력을 과시하셨던 그분이. 저는 예비역 육군병장입니다. 알보병. 예, 알보병 주특기 일빵빵. 예, 32개월 하루 만기제대한 예비역 육군병장입니다. 원래 중장 위에 대장이고 대장 위에 병장입니다. 충분히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씨의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 씨는 군대를 구경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지. 지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거울로 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뭐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지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또는 사회를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아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바로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성과는 참 무관한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행동 방식. 그분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제가 보기에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몹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도 함께 사고 사업도 함께 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아주 본인과 처가와 사돈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잘 알고 친한 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동시대인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좀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 하죠. 두 번째 조건에서도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지만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책이 별로 안 서는 그런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철학, 예, 언급을 좀 회피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이 압도적인 우세라는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뒤끝에 찾아와 있는 반지성주의적 사회 풍토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참 반지성적입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북 대구 지역은 그게 좀 심한 지역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선거운동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지지하고 저도 지지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미 3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인데, 저 할머니, 저 할매, 저 집 할매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 이 소문이 동네에 쫙 돌았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이사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 끝에 제일 먼저 지은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거기 그 동네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늦게 글로 이사 온 분들입니다. 근데 저 집 할매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김대중 빨개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선거 때는 노무현 어때? 차라고 막 괜찮잖아. 시끄럽다 막. 왜 안 되는데? 김대중 꼬붕 아이가? 김대중이 대주인 꼬붕 아이가?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반지성주의입니다. 요즘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이게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건방지게 잘못했는 주제에 반성은 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죠? 정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권 차원의 비리도 없었고 부정부패도 없었고 카드 위기부터 시작해서 넘어온 IMF 이후의 경제 위기도 잘 관리했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 안 하면서 기업들 경쟁력, 경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대북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핵실험이니 뭐니 하는 북미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에서도 잘 관리해서 지금 제2차 정상회담 합의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경주에 이제 원전센터도 오고 한수원도 오고 지방분권 강력하게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위주의와 결별했고 권언유착, 정경유착을 단절했습니다. 짧은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적이 제 기억에는 한국 현대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가는 박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실패한 것이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튼 결과적으로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고 뭐 좀 얘기를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왕의 남자, 제 별칭입니다. 왕의 남자. 노의 남자. 언론의 그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또 언론 탓. 또 언론과 싸우면 또 막말. 이렇게 나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반지성적인 분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휩싸여 있습니다. 이명박 씨의 747 공약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7%씩 경제성장하면 언젠가 국민소득 4만 달러 되게 돼 있죠?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트리비얼하다고 그럽니다. 트리비얼. 옳긴 한데 아무 의미도 없는 명제를 가리켜서 트리비얼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7% 성장하면 언젠가 4만 달러 되게 돼 있죠. 원래 2만 불 넘어서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계 7번째로 GDP가 세계 7번째 가는 경제대국 된다. 이게 74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씩 성장하고 4만 달러 갈 때까지 아무리 가도 7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들을 하지 않는 한은 7등은 될 수가 없어요. 계산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뒤도 안 맞는 이 공약을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747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 의미 없음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별로. 대우나 제가 자란 대구시가 항구도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구 하면 내륙분지, 대륙성 기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 대구시가 항구도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토를 동강내는 두동강내는 운하고 국토를 동강내기도 전에 국민의 마음을 두동강내는 말도 안 되는 업서드한 터무니없는 멍청한 공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가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국민의 모든 에너지를 이 좁디 좁은 한반도 남단의 땅에다가 물길 파는데 지금 다 집중하자는 내향적 폐쇄적 사고방식,
말하는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 이명박 씨가 대통령 돼도 이거 못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물길 예정된 데 따라가고 한 1000명만 곳곳에 들러가지고 농성 시작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푸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반지성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그분의 실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기록에서 다 삭제해 주십시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어떤 후보가,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성, 행동, 철학, 세 가지 리더십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말 빈곤 그 자체인 후보의 당선이 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눈뜬다. 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눈뜬다. 이런 것이죠. 더럽고 같이 흙탕물 튀기기 싫고, 그러니까 에이 더러운 놈들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면, 눈 돌려버리면, 정치는 오로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 밖에서는 똑같은 놈이야. 오늘 아침 사설들 보셨잖아요. 정모 후보가 물론 문제가 많지만 나머지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사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흙탕물을 튀기기 싫어서 우리는 발 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겠죠. 인품 좋다는 얘기 듣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는 요괴가 판치는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존립 근거가 되어주고 있던 도덕성, 이것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합 민주신당의 후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도력의 구성 요건 3가지. 똑똑한가?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선거의 기술을 발명해서 기술을 거는 걸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행동 방식인가? 전혀 아니죠. 이러한 행동 방식, 이런 행동 양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철학적 토대가 뭔가 참 빈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 과정은 스스로 자기의 정통성과 정당성, 도덕성을 허물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다시 정정당당한 정치, 그리고 좋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러운 정치를 보기 싫어서 아예 관심 끊고 딴 거 하고 계시죠. 그러는 가운데 정치는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가 이해찬 후보 선대위원장이니까 이해찬 후보한테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접속하시면 2분 정도면 가입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 핸드폰 선거인단은 선거인 명부도 후보들에게 안 주기 때문에 여론조사 올릴 일도 없고, 이따가 나중에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4자리 누르고 꼭 마음에 드는 후보 눌러주면 그것이 오프라인 선거에 잣대기로 싣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근데 학생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정치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면합니다. 외면하면 할수록 요괴가 판치는 정치가 되고 더더욱 정치는 꼴보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입니다. 불법과 불의는 무관심과 냉소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정치를 경멸하는 것을 대단히 멋있고 지성적인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멍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p2u.kr도 있고, 또는 대통합 민주신당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에서 가입하셔서 이 리더십 면에서 지성, 행동 양태,
그리고 철학 이런 면에서 좀 후보들 좀 보시고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던지는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일 때 대한민국 정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좋은 리더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그 리더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냉소가 키울 수 있는 지도자는 반지성적이고 몰지성적인 그런 옳지 못한 지도자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언론하고 왜 싸우냐? 그래서 제가 2002년도 7월 달에 노무현은 조선일보와 왜 싸우는가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 10,000부 팔리고 말았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최고 적게 팔린 책이 그 책입니다. 한 20,000부 정도 팔렸나? 1, 20,000부 팔렸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 싸움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 그때는 이제 선거가 진행 중일 때여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될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예언처럼 써놨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것은 언론과 정치 권력의 싸움이 아니고 정치 권력 대 정치 권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법적인 형식은 언론 분야의 사기업이지만 이 신문을 소유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정치 집단이 된 지 오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소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신조, 정치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정당한 혹은 부당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면서 언론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언론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이 활동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알기라도 하겠는데 겉으로는 객관성을 위장한 정론지로 행동하면서 실제 내용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당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이 말 했다가 내일 아침 신문에 또 크게 얻어맞을라. 겁이 납니다. 정치 경력 5년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근데 언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겁이 나요. 제가 언젠가 대학생들 행사에서 청년 취업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막 닥달하는 질문을 하기에 제가 취업에는 본인의 자세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뜻으로 취업은 각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날 어느 석간신문이 청년 실업 각자 해결해라. 그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 물론 제가 그렇게 비틀어서 쓸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이렇게 작은 큰 모임이 아니고 대학생들 한 20, 30명 있고 국회의원들 몇 있는 작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다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노동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정확히 제공해서 말하자면 리스크가 높은 교육 투자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기업 사이에 연결을 원활히 해줘서 미스매치를 줄여서 빨리빨리 일자리가 찾아지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러고도 일자리를 취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다시 지원하는 거. 이런 정도를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하신 학생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던 건데 그걸 기자가 청년 실업 각자 해결해라 이거 하고 취업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같은 것일 수가 없죠. 제가 무서워요. 저는 무섭습니다.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런데요. 정말 무서워요.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서 항의를 해도 절대 안 고쳐주고 그리고 악을 쓰면 그 다음에 기사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한 대 얻어맞으면 오늘 재수 없네. 그냥 돌뿌리 걸려서 넘어졌네. 내일은 돌뿌리에 걸리지 말아야지라고 체념하고 넘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언론에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 싸웠으면 굉장히 현명한 일이었겠죠. 저도 대통령께서 이거 싸움 안 하셨더라면 당신도 편하시고 과거 집권당도 안 깨졌을 거고 여러모로 저도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눈을 뜨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싸워야 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싸우실 때까지 아무도 안 싸워주니까 이 어른이 그냥 끝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고달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그냥 괜히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또 지나치게 이 일을 작게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앞으로도 교체가 불가능한 권력입니다. 언론 권력은.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갑자기 2배로 뛰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화끈해요. 2박 3일 평양 갔다 오시고 나니까 25%도 안 되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갑자기 54%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정말 화끈하죠. 며칠 지나면 또 깎아먹을 겁니다. 왜냐? 지금 벌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흠집내는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좀 합의해오면 어떻게 잘 이행할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고민 안 해주고 대통령이 만사를 다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소위 조지는 기사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40%대로 내려가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30%대로 또 내려갈 겁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지금 얘기는 언론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보고 무릎 꿇으라.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언론이 왜곡 보도 왜 하냐? 이렇게 대들면 계속 조진다. 견뎌봐라 한번. 이 전쟁이 5년간 벌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비극이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 언론의 외피를 쓴 또 하나의 정치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경주나 혹은 대구 수성 을구 거기가 제가 여기서 경주에서 10살 때 이사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고 저희 어머니가 또 사시는 곳이 지금 수성 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낙 10살 때 떠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대구에 있고 그래서 지금 당과 좀 상의를 하는 중입니다만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출마하기로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성을이 다소 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은 객지에서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좀 재미가 적어요. 보람도 좀 적고 그 사람들도 낯설고 사람을 사귀어도 깊이 있게 사실 정치인은 사람 사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정치를 하면 훨씬 깊이 있게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객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자기 고향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영 재미가 없어요. 좀 보람도 좀 적고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원래 내가 자란 곳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동기고 그리고 자꾸 이제 지역주의 구도로 이렇게 정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좀 다른 쪽은 약한 후보가 계속 나오고 그죠? 또 한나라당이 약한 지역 또 한나라당 후보는 약한 후보가 자꾸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항구적으로 이 동서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좀 있고 입법활동 경험도 있고 그런 만큼 좀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당 제가 몸담은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낼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성의껏 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좀 당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도 일부 작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현재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해야 될지는 당과 상의를 해서 제 마음대로 출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연금개혁은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짧은 시간이라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장관을 물러나고 나서 열린 첫 번째 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의원들이 장관 나가니까 되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내던 대로 9%를 내고 받는 걸 좀 장기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재정 안정성을 좀 높이는 계획을 했고, 소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월 한 지금 8만 5천 원, 4천 원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해마다 좀씩 인상됩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300만 명에게 지급함으로써 일단 고령자 빈곤 문제를 좀 완화해 나가는 쪽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원래 요즘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죠. 제가 2005년도에 장관으로 가기 전에 훨씬 전에 효도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던 법안 그 내용입니다. 제가 효도연금법이라고 낸 것은 100만 명한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는데 제가 장관으로 가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약 300만 명에게 월 한 10만 원 내외 해마다 또 자동으로 인상되게끔 이렇게 하는 안으로 확대해서 됐는데 이름이 좀 재미없게 됐죠. 그냥 효도연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국가가 사회가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갖고 제가 원래 낸 법안 이름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되게 재미없는 제목으로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제가 장관 있을 때 통과를 시켰고, 근데 국민연금법이 본법이고 이것이 부속법인데 본법이 부결되어 버려서 제가 장관직을 사임하고 항의하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이렇게 한 끝에 올 7월 3일 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도 함께 처리가 되어서 저로서는 장관 시절에 추진하던 법 개정들을 거의 다 완료하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공약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공약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놀랐는데요. 향토 예비군 폐지를 제가 공약했거든요. 민방위는 당장 없애고 향토 예비군은 일단 반으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없앤다. 근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에 예비군 폐지 공약 냈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엄청 곤혹을 치르셨는데 아무도 저희 공약에 대해서 아는 체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도변에 있는 방공 선전물 다 철거하겠다. 그 뭐 옆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민주위장 좌익 세력 살펴보고 신고하자 이런 거. 그 황당한 그런 철제 입간판들이 너무 많아서 저거 다 철거하겠다. 이 안보 분야 생활 공약. 한강변 또는 뭐 해안가 철조망 다 철거하겠다. 근데 보수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하나도 안 내줘가지고 공약이 안 떴습니다. 제 공약은 대한민국이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선진통상국가로 더 크게 성공하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사람을 키우는 데로 옮기자. 땅 파고 길 닦고 이런 데에서 사람 중심 국가로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사회투자국가 공약이었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국익 추구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와 지구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평화선도 국가가 되자.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을 하고 공약을 하고 좋은 공약 진짜 많이 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본 거는 역시 멧돼지 소탕 그게 제일 인기 있는 공약이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무주에 갔을 때 장관 시절에 어떤 할머니가 멧돼지 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꼭 잡아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보니까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멧돼지 가족 10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엄마만 붙잡히고 애들은 다 도망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멧돼지가 많습니다. 30만 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군 통수권자니까 특전사와 같은 정예부대를 명을 내려가지고 첫눈 오는 날 일제히 소탕에 들어간다. 지금 30만 마리인데 한 10만 마리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개체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10만 마리 잡으면 지금 각종 법에서는 그 못 잡아먹게 돼 있거든요. 도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래서 긴급명령으로 그거 다 정지시키고 10만 마리 잡으면 청주에 있는 제일 좋은 도축장으로 보내가지고 살코기는 전부 포장해가지고 노인시설에 보내드리고 껍데기는 전부 박제해서 학교에 보내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않냐. 그리고 여기 작전에 투입된 군부대는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회식시키게 주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려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곧 공약 발표를 한다고.
근데 그 얘기 들은 기자분이 그걸 황당공약, 이색공약으로 써버려가지고 뭐 특전사 동지회에서 우리가 사냥꾼이냐 이런 성명도 내시고 그분들이 뭐 항의 방문하시겠다 그래서 오시면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특전사로서는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최정예부대 위험한 작전이니까 최정예부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른 떠오른 게 특전사니까 특전사로서는 명예로운 거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딴 데도 아니고 당신들이 가서 잡아라.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군인들은 보병은 농사꾼이라서 가을 되면 GP공사 들어가서 시멘트 메고 다니고 뭐 또 누구는 뭐 농사꾼이라서 장마철 끝나고 나면 벼 세우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군인들 대위봉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동계훈련 겸해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제가 발표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일본 자위대에서 동계훈련 겸해서 멧돼지 소탕하겠다고 바로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저를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큰 공약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잘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수십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목욕탕 없는 읍면에 국가에서 목욕탕 짓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비군 폐지, 민방위 폐지 뭐부터 시작해서 자잘하게 많이 했는데 별로 못 떴습니다. 그 지지율이 좀 떠서 정동영 씨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딱 갔을 때 척경선이 실시가 돼서 제가 접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었죠. 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진짜 내년 가을에 겨울에 취임 1주년 1년차 겨울 첫눈 왔을 때 딱 제가 직접 하얀색 파카 입고 현장에 가서 야간 투시경 탁 끼고 지휘하는 이 국군 통수권자의 모습을 정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대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